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매월 100만원 정도 혹은 200만원 정도의 저축 여력이 있을 때 어떤 계좌에 어떤 순서로 납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집입니다. 내 집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직 보유하지 않았느냐가 투자 방법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집이 없다면 중간에 집을 사기 위해 목돈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연금계좌 활용법도 당연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집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순서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제 기준에서 추천드리는 내용이니 투자 성향에 따라 수많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집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납입을 해야 할 곳은 IRP 300만원과 연금저축펀드 600만원입니다. 연간 총 900만원을 이곳에 납입하면 다음 해에 세액공제를 통해 16.5%인 148만 5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5% 언저리이고 여기에 15.4%의 이자소득세까지 내야 하는데 세액공제는 1년이 채 되지 않아도 16.5%를 곧바로 세액공제로 돌려주니 이보다 더 좋은 투자처는 없을 것입니다. 투자 초기에는 무조건 투자원금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16.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세액공제야말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총 급여액 5,500만원,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IRP와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 돈은 투자를 통해 얻은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은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탈 때 내게 되는데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이 투자원금과 합쳐져 더욱 큰 복리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과세이연 복리효과입니다. 추가로 여유자금이 있다면 두 번째로 납입할 곳은 바로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는 매년 2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즉, 중개형 ISA 계좌에서 배당주를 매수한다면 배당을 받으면서 내야 하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15.4%의 배당소득세가 아닌 9.9%의 세금만 분리과세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만기 시에 한 번에 내게 되므로 3년간 과세이연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개형 ISA 계좌는 3년만 지나면 만기 해지가 가능한데 3년마다 해지하고 해지한 전체 금액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면 최대 3천만원에 대해 10%인 3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정도에서 투자금이 바닥날 것입니다. 만약 추가로 저축할 여력이 더 있다면 다음으로는 연금저축펀드에 9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는 연간 납입 한도가 총 1,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한 900만원 이외에 추가로 900만원을 더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IRP와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할 수 있지만 IRP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IRP에는 안전자산의 30% 이상 투자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연금저축펀드에는 100% 주식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중도인출도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 연간 9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이연 복리효과로 투자금을 불려나갈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대신 언제든 이 원금에 대해서는 아무 세금이나 불이익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IRP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중개형 ISA 계좌에 납입하게 되면 매년 3,800만원의 여유자금까지는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축 여력이 더 있다면 중개형 ISA 계좌가 만기가 되는 해에 만기가 되기 전 2천만원을 추가로 납입하고 8천만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 다시 중개형 ISA를 신규로 가입하고 곧바로 2천만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즉, 만기 해지와 신규 가입을 하는 해에는 한 해 동안 총 4천만원을 납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금계좌에 납입을 한 투자금은 연금을 탈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연금으로 타는 경우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에 걸쳐 연간 1,200만원 내에서 수령할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55세에는 5.5%, 70세부터는 4.4%, 80세부터는 3.3%로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모든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전체 금액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중개형 ISA에서 연금저축펀드로 넘긴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900만 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세금이 없는 것부터 인출이 되고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나중에 인출이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계좌에 있는 상품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인출하시면 됩니다.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자산을 키워가는 경우의 장점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계좌에 납입하면서 바로 돌려받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동안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그 돈을 원금과 합해서 계속해서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3.3%에서 5.5%의 저율과세만 부담하면 되며 연금으로 얼마를 타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2025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런 계좌들로는 무슨 상품을 담는 게 좋을까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처럼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배당 투자자라면 다음과 같이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로는 국내 고배당주 ETF인 아리랑 고배당주와 한국형 SCHD인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모아가고 IRP에는 이 두 상품 외에 맥쿼리 인프라도 고려할 만하며 안전자산 30%로는 코덱스 TRF3070을 추천합니다. 중개형 ISA 계좌로는 다양한 고배당주를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이미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투자하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집이 없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아직 집을 마련하기 전이라면 중개형 ISA를 통해 자금을 불려나갈 것입니다. 매 3년마다 중개형 ISA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해지와 신규 개설을 반복할 것입니다. 종잣돈을 모으고 집을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모은 돈은 일단은 일반 계좌를 통해 배당주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돈으로 집을 산 이후에는 앞부분에 설명한 것처럼 연금 계좌를 불려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꼭 이런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 외에 저는 두 번째 방법도 신중히 고민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집을 매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즉 집을 소유하지 않고 월세 혹은 임대주택에서 사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안정감은 그 무엇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하지만 5억짜리 집에서 사는 것은 5% 이율로 따지면 2,500만 원의 기대 수익을 날리는 것이고 이는 연간 2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집값이 앞으로는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집을 사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두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해 볼 것입니다. 집을 꼭 사야겠다면 연금 계좌를 활용하기보다 중개형 ISA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연금 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이 흐른 후에 중도해지를 한다면 그동안 과세이연 복리 효과로 그래도 이길 수는 있겠지만 초반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손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은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거나 집을 매수할 생각이라면 연금저축보다는 중개형 IS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유자금 규모별로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 계좌를 활용해 어떤 순서로 자산을 모아가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간혹 제 영상에 소득이 적은데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겠냐라는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재정 상황이나 소득이 낮은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분들의 개인의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사실 이런 분들께는 정중한 이야기보다는 따끔한 충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나 형, 동생 사이에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축을 못하는 이유로 소득을 탓합니다. 월 200만 원대밖에 벌지 못하는데 저축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월 200만 원대의 수입으로는 살아가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저렴한 밥 한 끼도 만 원인 시대니까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저축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할까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저축이 필요하고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를 뺀 금액입니다. 즉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을 늘리거나 소비를 줄이거나입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힘든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소득이 200만 원대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모두 저축을 거의 하지 못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박유진 달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22세, 3년 만에 1억을 모았습니다. 이 젊은 달인의 월급은 235만 원, 거기에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45만 원을 추가로 벌고 있습니다. 총 280만 원의 소득 중에서 자신을 위해 쓰는 생활비는 고작 20만 원이고 매달 230만 원의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 용돈에 남동생 용돈까지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하지만 지금 몇 년 고생했기 때문에 달인은 노후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달인은 40대가 되기 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비를 써도 원금이 줄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월급 200만 원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병원비가 들어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인을 따라하기 힘들다면 절반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반만 저축하더라도 한 달에 115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에 월급도 적은데 한 달에 100만 원을 어떻게 저축하겠느냐 라고 한탄하기 전에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부모나 국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부모나 국가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탄만 하고 있을 때에도 노후 시계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자산이 없다면 지금은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 원금을 키울 때입니다. 투자금이 100만 원밖에 없다면 연 50%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 투자금을 1억으로 불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50만 원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큰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하며 투입되는 시간도 만만치 않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상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투자금이 1억이 되면 수익률이 5%만 돼도 500만 원의 수익입니다. 즉, 모은 자산이 적을 때는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 소득을 올리고 소비를 줄이는 게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투자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제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투자 서적이나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올바른 투자를 익혀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소비를 통제하는 게 훨씬 유리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배우자를 데려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둘 중 누가 마음에 드십니까? 첫 번째 경우는 월 1,000만 원의 소득이지만 저축은 하나도 하지 않고 외제차의 명품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월 300만 원을 벌지만 착실하고 검소한 생활로 소득의 50%를 꾸준히 저축합니다. 선택은 모두가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소득보다 중요한 건 소비 습관입니다. 소비 습관을 잘못 들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는 소비에 대해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배달로 300만 원 버는 20대가 1억 원 넘는 아우디를 사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명품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새 차를 산 적이 없습니다. 새 차나 다름없는 1년 지난 중고차는 30% 넘게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억을 주고 산 차를 20년간 탄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에 500만 원씩 감가상각이 되는 셈이며 한 달에 40만 원씩 그냥 공중에서 사라지는 돈이 됩니다. 세금과 보험료는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품을 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금까지 사본 적도 없습니다. 꼭 이런 큰 돈이 드는 소비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배달 음식이나 외식은 건강에도 좋지 않으며 요즘은 신선한 재료를 사서 유튜브를 통해 레시피를 배워서 얼마든지 맛있는 요리를 해먹을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커피도 기프티콘을 저렴하게 사서 먹을 수 있는 앱도 있으며 브랜드 옷이 아니더라도 품질 좋고 저렴한 옷이 대형마트에만 가도 널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주변에 비해 월세가 비싼 건 아닌지 검토해 볼 수도 있고 통신비는 알뜰폰으로 바꿔서 절반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택시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르는 편의점 대신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몇 가지 예시만 들었을 뿐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 하나하나를 살펴보십시오.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소비를 어느 정도 통제해서 밑빠진 독을 메웠다면 이제 소득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소득을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앱테크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제의 블로그를 매일 하나씩 써서 한 달에 몇만 원은 벌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사이트에 가입해서 한 달에 또 몇만 원은 벌 수 있습니다. 걷기만 해도 포인트를 주는 앱을 통해 매달 외식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보고 퀴즈를 맞추면서 돈 버는 앱도 많습니다. 이게 돈이 되겠냐면서 버리기 전에 중고마켓에 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좀 더 전문적인 분야를 본다면 전자책을 써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해서 온라인 판매를 할 수도 있으며 이모티콘을 만들거나 유튜브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얼굴이나 목소리도 드러내지 않고 그저 그동안 제가 고민했던 내용,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제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보고서를 보여주는 식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것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편집이긴 하지만 알찬 내용과 진실성이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문적인 채널이 워낙 많다 보니 제가 만드는 방법이나 절차가 별로 쓸모는 없겠지만 혹시 원하시는 분이 많다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모두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즉, 해보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손해볼 일 없는 장사이니 한번 시도해 볼만 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월급 탓만 하다가 노후를 맞이하지 마시고 소비를 통제하고 소득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세 시대에 쓸쓸하고 혹독한 40년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요청하셨던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많은 분들께서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미국 배당 성장 ETF인 SCHD를 모으고 계십니다. 반면에 저는 연금 계좌를 통해 한국형 SCHD인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두 ETF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SCHD를 계속 모으는 게 나은지, 연금 계좌를 통해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모으는 게 나은 건지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뮬레이션에 앞서 몇 가지 비교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CHD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모두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배당률과 배당 성장률은 같아야 합니다. 물론 환율이나 시차, 그리고 현물, 선물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차이는 수수료에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해 배당률은 3%로 가정하고 배당 성장률은 1%로 가정하고 일단 계산한 후 3%, 5%일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의 경우 SCHD는 0.06%,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경우 0.05%로 기재되어 있지만 저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총 수수료를 0.2%로 가정하고 계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기타 보수, 매매 수수료 등 부가적인 수수료를 감안할 때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가 되면 보수적으로도 이 정도는 감안해야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SCHD는 미국 ETF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 계좌로는 매수가 불가능하고 일반 계좌를 통해 매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경우는 연금 저축 펀드로 매수하되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넘어선 초과분 900만원에 대해서 매수했다고 가정한 후 비교하겠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 내에서 비교한다면 당연히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압도적으로 우위임은 계산을 해보나 마나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 계좌에서 매년 900만원씩 SCHD를 사는 경우와 연금 계좌 한도인 1800만원을 채우기 위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900만원을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사는 경우를 비교해 보려 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SCHD를 통해 받는 배당금은 15%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할 것이며 연금 계좌에서는 55세까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재투자되는 대신에 55세가 되는 시점에 수익금에 대해 5.5%의 연금소득세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인데 이 부분도 예전 영상에서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내용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예전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CHD의 경우입니다. 첫 해에 900만원을 납입했고 3%인 27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으며 900만원에 대한 0.06%인 5,400원이 수수료로 나가게 되며 배당에 대한 세금은 27만원의 4%인 4,500원이 됩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ETF의 가격에 녹여져 알아서 반영되기 때문에 저는 별도 계산 후 잔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첫 해의 잔액은 922만 4,100원이 됩니다. 두 번째 해에 9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게 되고 배당금은 전년도보다 1%가 증가한 3.03%가 되어 총 55만 2,737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총보수는 현재까지의 총 납입액 1,822만 4,100원에 대하여 0.06%가 부과되어 1,934원이 될 것이고 배당에 대한 세금 82,911원을 납부하고 나면 둘째 해의 잔액은 1,868만 2,992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연금 계좌로 매수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차에 900만원을 납입하고 배당금은 3%인 27만원을 받았으며 900만원에 0.2%인 18,000원을 보수로 지불하여 잔액은 925만 2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2년차에는 총 잔액이 1,876만 9,079원이 됩니다. 이렇게 30년을 돌려보았습니다. 30년차가 되면 SCHD의 경우 4억 4,684만원이 되고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경우 4억 7,972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남았습니다. 바로 연금 계좌에서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은 대신 연금을 탈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30년 차의 세금을 일시불로 모두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탈 때는 55세부터는 5.5%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제외하고 그동안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지불을 하게 됩니다. 즉 30년 동안 납입한 2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그 차액인 2억 972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일시불로 내지 않고 나누어서 내지만 일시불로 낸다고 가정하면 1,153만 원을 내는 셈입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2억 7천만 원은 55세 이전에 언제라도 아무 세금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금소득세를 제외하면 4억 6,819만 원입니다. 이 금액과 SCHD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세를 내고 남은 솔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SCHD를 비교한 표입니다. 1년 차에 14,000원의 차이가 나타나고 10년 차에는 100만 원의 차이로 벌어지며 30년 차가 되면 2,100만 원의 차이로 벌어집니다. 만약 내 나이가 45세라면 10년 차 금액과 비교를 하면 됩니다. 45세부터 10년을 납입하면 55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나이가 50세라면 5년 차 금액과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 계좌로 매수한 자금은 55세부터 연금으로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연금 계좌를 이용해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수하는 게 훨씬 이득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표에서 보여주는 차이가 전부는 아닙니다. 둘의 격차는 실제로는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연금 계좌에서 내는 세금은 55세가 되더라도 실제로는 일시불로 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누어 내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는 평생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SCHD를 모아가다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될 수 있어 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SCHD로 배당소득이 늘어나면 그것과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도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현재까지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금액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와 무관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5.5%로 계산한 연금소득세의 경우 70세 이후에는 4.4%로 떨어지며 80세 이후에는 3.3%로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경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실제 수수료를 0.2%로 계산했지만 차츰 안정화된다면 이보다 낮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2025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입니다. SCHD의 주당 가격이 30년 동안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는데 오른 가격의 20%를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의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연금 계좌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수익의 5.5%만 연금소득세로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SCHD의 배당 증가율이 1%보다 높을 경우입니다. 배당 증가율을 3%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30년 차가 되었을 때 두 계좌의 차이는 4,871만 원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 배당 성장률을 5%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이 차이는 1억 2,595만 원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배당금이 많을수록 배당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는 경우와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금을 일단 내지 않고 복리로 불린다는 게 이렇게 큰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사실 예전에 과세이연 복리 효과의 효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연금 계좌가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입니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수익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아닌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향후 내 집 마련 등을 이유로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 계좌에서 1,800만 원을 채울 때까지는 일반 계좌에서 SCHD를 매수하는 것보다 연금 계좌를 통해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수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납입한 원금은 불이익 없이 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계좌에서 SCHD가 유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 와이프와 함께 매년 1,800만 원까지는 IRP와 연금저축펀드 납입을 우선적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인 SCHD와 한국형 SCHD로 불리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국내 가치 투자자들이 현재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가치 투자 카페인 네이버 가치투자연구소 카페에 최근 2달여 동안 올라온 글 중에서 투자보고서를 통해 종목을 공개한 글만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좋아요를 10개 이상 받은 검증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보유한 종목을 전수조사하여 중복으로 보유 중인 종목을 카운트하였습니다. 침침한 눈으로 글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엑셀을 통해 한 줄 한 줄 기재해가는 간해수공업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좋아요를 10개 이상 받은 투자자는 총 24명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보유한 종목은 총 185종목으로 나타났습니다. 2명이 보유한 종목은 총 32종목이었고 3명이 보유한 종목은 총 10종목이었으며 4명이 보유한 종목은 3종목으로 나타났습니다. 5명 이상 보유한 종목은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먼저 2명이 보유한 종목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KCC, KCC글라스, LX홀딩스, OCI, SBS, 금호석유, 나이스정보통신, 네이버, 대상홀딩스, 메커스, 맥쿼리인프라, 부국증권, 부국증권우,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삼성화재우, 신영증권, 아세아제지, 이마트, 이베스트투자증권, 이크레더블, 제이시스메디칼, JS코퍼레이션, 진양홀딩스, 카카오, 코리알리, 파마리서치, 한국자산신탁, 한솔케미칼, 한양디지텍, 현대차사무비. 여기까지 2명이 중복으로 보유한 32종목이었습니다. 다음은 3명이 보유한 종목입니다. SK, SK하이닉스, 더네이터홀딩스, 이무공업, 메리츠증권, 영업무역홀딩스, 하나금융지주, 한솔아이원스, 한양인지, 현대차이우비. 이렇게 총 10종목입니다. 현대차사무비의 경우는 2명이 보유했고 현대차이우비는 3명이 보유하여 현대차로 본다면 모두 5명이 보유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명이 보유한 종목입니다. 4명이 보유한 세 종목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메리츠금융지주입니다. 최근 3년간 그래프를 보면 만원 정도에서 4만원대까지 4배 가까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매수한 적이 있는 종목으로 2배 정도 수익을 내긴 했지만 이후에 4배까지 오르는 것을 보고 매도를 후회한 적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현재 7조 5천억대이고 PER은 5점대, PBR은 1.77배입니다. 생각보다 PBR 값이 높아 다른 금융주보다 저렴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22년 실적을 살펴보면 지배부분 단기순이익은 약 1조 정도입니다. 시가총액 5조대의 지배순이익이 1조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이 정도 저렴한 주식은 널려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종목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4명이 보유한 두 번째 종목은 코엘패션입니다. 아디다스, 퓨마, 켈빈클라인 등 유명 브랜드의 라이센스를 지급하고 주로 홈쇼핑 채널을 통해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파와 비비시어스 등의 브랜드와 계약을 추진하는 등 브랜드를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 4톤억 정도로 주가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온 상태로 PER 값은 7배, PBR 값은 0.86배 수준으로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년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부분 단기순이익은 643억으로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는 약간 저렴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4명이 보유한 세 번째 종목은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입니다. 우선 한국금융지주 본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58,700원으로 시가총액은 3조 2,700억 수준입니다. PER 값은 4배, PBR 값은 0.43배로 매우 저렴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22년 실적을 살펴보면 지배부분 단기순이익은 6,368억으로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현재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현재는 매우 저평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선주를 매수할 경우 본주보다 20% 넘게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으니 우선주는 특히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저도 현금이 있다면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를 매수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가치 투자자들은 현재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식을 사고 싶은데 무엇을 살지 고민이 된다거나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부터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여기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한번 선정해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각만 해도 행복한 주제입니다. 갑자기 10억의 현금이 생겼을 때 절세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안정적으로 배당 투자를 하고 싶은데 10억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억이 갑자기 생겼다고 했을 때 은행에 5% 예금만 해도 이자가 5천만 원이 되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받은 이자나 배당금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 내가 받은 이자나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과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 걸 피할 수 있을까요? 일부러 이자율이 낮은 수시입출금 계좌에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하지만 5천만 원의 이자나 배당소득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렇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우선 분리과세나 비과세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계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용자집합투자기구 전용 계좌입니다. 말이 좀 길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명 맥쿼리인프라 계좌라고 불립니다.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 등에서 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이 계좌를 개설하면 오로지 맥쿼리인프라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억까지 투자금에 대해서 15.4%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리츠 분리과세입니다. 리츠 종목으로 받은 배당금을 9.9% 분리과세를 적용시켜줍니다. 증권사에 리츠 계좌로 등록을 해야 하며 3년간 유지할 경우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상호금융기관 준조합원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주변의 지역농협이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잘 찾아보면 5%가 넘는 정기예금도 찾을 수 있습니다. 1인당 3천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계좌보다 한도는 적지만 비과세다 보니 훨씬 절세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제회 장기저축입니다. 직장에 따라서 교직원 공제회나 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등에 가입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매월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장기저축이 가능합니다. 물론 퇴직할 때가 되어야 찾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입 기간이 긴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령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 특정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한 계좌입니다.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하여 주식이나 ETF 등을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용자집합기구에서 1억, 리츠 분리과세로 5천만 원, 상호금융기관에서 3천만 원을 입금하면 총 1.8억까지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공제회 장기저축과 비과세 종합저축 등을 통해 첫 해에 1인당 2.5억까지 비과세 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같이 이와 같이 적용한다면 최대 4억까지는 소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매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중개형 ISA 계좌에 매년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므로 1년에 3,800만 원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3년마다 만기 해지하여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와 중개형 ISA에 납입한 금액도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긴 10억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지 않기 위해 1년간 이렇게 분할해서 투자하고 나서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은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략 5억까지는 4% 배당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셈인데요. 그렇게 하고도 남은 나머지 금액은 저라면 이 방법을 고민해 볼 듯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년 연금계좌와 아이사 계좌로 보내서 소진하기 전까지는 거래량이 많은 배당주를 매수한 후 연말에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연말 연초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배당락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만원짜리 주식이 1,000원의 배당금이 예상된다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날에는 만원짜리인 주식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배당락이 있는 날에는 9,000원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만원짜리 주식을 팔고 다음날 9,000원짜리 주식을 산다면 1,000원의 배당금을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거래 비용이 추가로 들고 배당나기를 기억했다가 잊지 말고 거래를 해야 하는 등 귀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나길 전후로 생각지 못한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제 생각에는 2-3년 정도만 이렇게 하면 연금 계좌로 한도만큼 꽉꽉 채워서 돈을 보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예 배당금을 거의 주지 않는 종목을 매수하고 2-3년간 버티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년간 연금 계좌로 돈을 보내고 난 이후에는 맥쿼리 인프라 계좌와 리츠 계좌의 돈도 모두 연금 계좌로 보내기를 추천합니다. 연금 계좌에 들어간 돈은 과세 이연 복리 효과로 평생 동안 자산을 불리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갑자기 10억이 생겼다면이라는 행복한 상상에 대해 현실적인 절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3년 3월 2주차 보고서입니다. 3월은 현재까지 코스피가 0.8%가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0.4%가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1.8%가 하락하였습니다. 23년 연간으로는 코스피는 7.1%, 코스닥은 16.1%, 제 계좌는 2.1%가 상승하였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실적을 보면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22.7%, 제 계좌는 64.1%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현황입니다. 3월은 현재까지 833만원의 손실을 기록 중이지만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아직은 945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8,024만원의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거래는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호석유의 배당 발표가 있었습니다. 7,000원 정도의 배당을 기대했지만 본주 기준으로 5,400원,
우선주 기준으로는 5,450원의 배당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우선주 기준으로는 현재 주가 대비 7%에 달하는 배당률입니다. 본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벌어져 거의 2배에 가까운 배당률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배당 공시와 함께 1,000억 원어치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자사주 매입 이후에는 전량 소각할 것임을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주조환원 내용들과 현재 어려운 화학업종의 업황을 고려했을 때 올해의 주주 친화 정책은 어느 정도는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21일부터는 자사주 매입도 시작되니 그래도 하방은 좀 막혀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주주 한 건도 없는 듯 합니다. 아마 이대로 주주총회도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호석유의 주가는 무엇보다 경기가 좋아져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매출이 올라와야 주가도 힘을 받을 듯 합니다. 다음은 제 계좌와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변화 추이 그래프입니다. 최근 1년은 벤치마킹 지수와 좀처럼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언제쯤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여러분들과 제 계좌에도 훈풍이 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3년 3월 3주차 보고서입니다. 3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0.7%가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0.7%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5.1%가 하락하였습니다. 비교 지수보다 훨씬 하락폭이 큰 3월입니다. 월별 누적 실적을 보면 3월에는 현재까지 2,292만원의 손실을 기록 중으로 23년 수익도 마이너스 513만원으로 연간 기준으로 다시 손실 구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1억 6,565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1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100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태광산업 한주와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수하였습니다. 주가가 내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렴해진 주식을 더 사는 일과 기다리는 것밖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주식 투자란 원래 기다리는 과정이 대부분입니다. 농부가 1년을 기다려 수확을 하듯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보유 종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금호석유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1,0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이 3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자사주 매입이 시작되면 하락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은 주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한 배당금을 결정하였습니다. 태광산업 스스로는 전혀 주주 친화적으로 바꿀 의지가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이 기업의 PBR은 과연 어디까지 낮아질지 궁금하네요. 4월에는 대부분 종목의 배당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우선 IRP와 연금저축펀드 계좌부터 올해 한도를 채울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가장 수익이 좋았을 당시에는 원금이 2억 6천만원, 평가금이 5억 3,500만원으로 수익금이 2억 7,500만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수익이 1억 6,500만원으로 최고점보다 1억 1,000만원 정도가 빠졌네요. 올해 받을 배당금을 고려하더라도 최고 수익 때보다 9천만원 가까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주가가 한창 바닥을 다지고 있는 지금 배당금이 들어와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상 3월 3주차 보고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